고가에 거래되는 장기 순서는 첫 번째가 심장입니다. 생존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짧은 게 심장입니다. 두 번째는 간, 세 번째는 신장. 보통 이제 콩팥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죠. 가장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은 장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흥정이 마치 우리 중고자동차 거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알선책들이요,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질 않아요. 0번, A품, 12번 신선도와 혈액형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많은 요인이 되는데 가격을 조정해달라, 깎아달라, 뭐 몇천에서 몇억, 최고 한 2억까지 또 받고, 그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의 나이대가 일단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긴 한데 신선도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나 날짜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네,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입니다. 17년째 현장에서 사람도 찾고 사라진 진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종, 불륜, 기업조사, 미제 사건 등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평소 뉴스에서 짧게 다루고 지나가는 사건들, 조선족 장기 매매 관련 이슈라든지 무너지는 화류계, 또 30년 넘은 미제 사건인 개구리 소년 사건, 그리고 우리 옆집에서도 늘 벌어지고 있는 불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또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불법 시장에서 가장 고가에 거래되는 장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쭉 다뤄왔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 국제인권단체 보고서를 보니까 다크웹이라는 개념이 있죠. 요즘 뭐 사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다크웹 모니터링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고가에 거래되는 장기 순서는 첫 번째가 심장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장기 매매, 장기 이식 수술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를 적출한 후에 생존하는 시간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가장 짧은 게 심장입니다. 그래서 매칭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간, 세 번째는 신장. 우리는 신장 보통 이제 콩팥이 두 개이기 때문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죠. 상대적으로 많고 가장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가장 많은 장기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각막, 골수, 췌장 같은 부위도 거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그리고 태반, 피부 조직처럼 부분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보여요. 가격대는 국가나 브로커 그리고 신선도에 따라서 같은 신장이나 장기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되고 있어요. 다크웹 개념 안에서 많은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사실이다라는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 무비자 관광이 불안한 이유가 중국 범죄자 때문인 것이 맞을까요? 중국 무비자 관광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정확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중국인은 곧 범죄자다라는 도식은 위험한 생각이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99% 이상은 평범한 관광객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다만 무비자가 풀리면서 통계적으로 단기 체류자 풀이 커지기 때문에 그 안에 범죄자가 또는 위험 인물이 섞여 들어올 수 있는 절대적인 수치가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입국 후에 실종으로 처리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의도적으로 잠적해서 불법 체류로 넘어가는 경우, 두 번째는 입국 자체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무이자 제도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일원이거나 마약을 운반하거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불법적인 그런 목적의 통로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추이를 보니까 단순한 불법 체류는 줄어들고 우리 캄보디아 사건에서 많이 학습했듯이 조직화된 형태의 입국, 이탈 패턴은 그전보다 오히려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입국 후에 그들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핵심이고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장기 매매 시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흥정 방식과 금액대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아까 다크웹
관련 내용 그리고 요즘에도 제보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제보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100% 검증이 됐다라는 부분은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흥정이 마치 우리 중고자동차 거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일반적인 패턴을 알아보니 알선책들이요, 즉 브로커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질 않아요. 0번, A품, 12번 이렇게 마치 자동차의 부품 번호를 매기고 부르듯이 하는 걸 보고 충격을 좀 받았고요. A품 한 세트 같은 식으로 묶음 단가를 매기기도 하더라고요. 신선도와 혈액형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많은 요인이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가격을 조정해달라, 깎아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몇 천에서 몇 억, 최고 한 2억까지 또 받고 그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의 나이대가 일단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죄송하긴 한데 신선도라는 말씀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나 날짜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혈액형이 많은 결정을 왜 하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혈액형도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거기까지 알고 있어요. 현재 중국에서 사형수에 대한 장기 적출을 버젓이 이행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추측으로 볼 수 없고요. 국제기구 차원에서 이미 상당히 검증이 된 영역입니다. 2019년 영국에서 활동한 독립조사기구인 차이나 트리뷰널이라는 기관, 어떤 트리뷰널은 사실은 뭐 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국에서 활동한 독립조사기구 차이나 트리뷰널이라는 곳은 중국 정부가 양심수, 특히 8윤궁이라는 기수련의 일종인데 8윤궁 수련자나 티베트나 위구르의 어떤 소수민족들이 중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사형수로 가둬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강제 장기 적출을 자행해 왔다라는 결론을 실제로 내렸습니다. 2019년도에. 의학적 관점에서도 의심 정황이 매우 명확해요. 보통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평균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일부 병원에서는 2주 안에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실제로 광고를 합니다. IMF 이후 가장 땅값이 싼 지금 토지에 투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매물 찾는 법부터 농지 연금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죽음을 예약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몸이죠. 그런데 이 정도 속도라면 미리 살아있는 공급자가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사형수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2015년도부터는 장기 사용이 금지되었다라고 중국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의심 정황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트랜스플란트 투어리즘, 즉 이식 관광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보고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식 관광을 가는 정황이 있을까요? 비밀리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브로커들이 한국에도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이상이 되면서 거의 일본과 비슷한 어떤 경제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런데 뭐 오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강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장기 이식, 국립 장기 이식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장기 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수요와 공급이 거의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요. 내가 장기 이식만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고 오래 생존을 할 수 있지만 그걸 공여하는 자발적인 장기 공여자들이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음성적으로 외국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런 정황들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족이나 중국과 관련된 범죄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조선족은 핏줄은 한국 사람들인데 국적이 중국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말 그대로 국적이 중국 사람인 개념인 거고 최근 2, 3년간 패턴이 두드러진 부분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한국어 사업화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범죄 조직의 총책은 전부 다 중국인이었고 그 밑에 하청 조직으로 내려올수록 한국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한국어를 쓸 수 있는
중국인, 즉 조선족이 많이 가담을 했었었죠. 한국어 사업화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한국어 구사 가능자,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조선족 인력의 핵심 자원으로 모집이 되고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알바 형태로 들어가서 실태를 모르고 가담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마약 운반 요통 라인이 정교화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단순 운반책 모집에서 시작해서 가상자산 결제, 텔레그램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장 결혼 체류 알선인데요. 결혼 비자로 들어와서 조직적으로 흩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들어오는 쪽과 알선하는 쪽이 일을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거가 쉽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정주하고 있는 조선족 분들 절대 다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다. 문제는 조선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인적 풀을 노리는 조직적인 범죄 구조가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범죄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가해자의 국적, 민족을 헤드라인에 노출시키는 관행은 사실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아직도 있으니까 줄여야 한다. 한국인이 저지른 사건은 한국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40대 남성으로 보도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사건은 그 앞에 조선족 누구누구, 중국인 누구누구로 헤드라인을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통계적으로 작은 모집단이 과대 대표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한국 사람 범죄가 사실은 통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외국인 범죄가 부각되어지고 많은 수로 포장되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계 맥락이 같이 나가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율이 한국인보다는 낮습니다. 통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도가 객관적으로 같이 병행 보도가 되지 않는다라면 시청자는 외국인이 더 위험하구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다. 물론 한국인 범죄보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가 다소 폭력적이고 잔혹한 면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적인 맥락은 같이 보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다고 외국인 범죄를 축소 은폐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조직범죄 네트워크처럼 정말 위험한 구조는 오히려 더 깊게 보도가 되어야 하고 단발성 사건은 일반 사건처럼 다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본질을 가린 보도가 결국 시민 안전에도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객관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장기 매매 관련해서 의심 가는 사례나 정황이 있으셨다면요? 제보는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황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시하고 있는 정황이 두 가지인데 일반적인 의심 정황 유형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숙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처럼 신원 확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신원 확인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눈앞에서 사라지는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해외 이식 패키지를 광고하는 일부 브로커들의 활동인데 표면상 합법 의료 관광처럼 전면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칭 속도와 가격이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직접 장기 적출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한국이 브로커들의 허브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레포팅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전투기지다. 그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강남 유흥가에서 50군데 중 18곳이 폐업한 요즘 화류계 여성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요? 사라진 게 아니고 흩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크게 네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예상하듯이 온라인으로 많이 갔죠. 온라인 플랫폼화가 되고 라이브 방송, 후원형 SNS, 데이팅 앱의 사실상 매칭 기능 이러한 것들로 오프라인 업장 한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직접 온라인 플랫폼을 1인 사업체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 임대료나
마담이나 뭐 어깨 삼촌들한테 지급했던 뺏겼던 그런 수수료가 단가에서 빠지니까 손에 쥐는 돈도 적지 않다. 두 번째는 아웃콜로 전환이 되는 건데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오피스텔이나 호텔로 이름하여 콜거리죠. 직접 출장을 다니는 형태로 많이 이동했다. 세 번째는 지방 외곽으로 이동을 해서 지방의 다방이라든지 뭐 지방의 성매매 관련 오피방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갔다라고 해요. 강남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많이 무너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단가가 더 낮고 단속이 더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 분들이 많아졌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업종이 너무 힘들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업종 전환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다. 업종을 이탈하는 거죠. 기회비용을 계산했을 때 이건 뭐 돈이 안 된다. 더 이상. 그래서 뭐 카페나 서비스업이나 뭐 미용업이나 콜센터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이런 업무들이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자격 없이도 여성분들이 많이 진입할 수 있는 다른 직업으로 많이 이탈했다. 사실은 이게 네 번째가 가장 건강한 흐름이긴 합니다. 몰락하는 화류계, 전국적 실제 감소 규모와 앞으로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몰락이라기보다는 구조 재편이 더 정확하죠. 등록업소 수, 룸사롱, 템프로 같은 전통적 형태는 분명히 큰 폭으로 줄었죠. 그러나 강남, 서울 일부 구역은 많이 줄었기는 했지만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제 이 시장이 감소한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경기가 많이 침체했죠. 그래서 법인 접대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개인이 가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기업 간에 또는 옛날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공무원에 대한 접대나 이런 걸로 통해서 법인카드를 많이 썼죠. 그런데 이 한도가 많이 축소가 되면서 그런 행태가 많이 없어졌다. 그리고 MZ분들이 음주나 접대 문화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술을 많이 안 먹습니다. 이런 영향이 또 두 번째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김영란법 이후에 누적된 변화, 여기에 코로나 충격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쨌든 많이 줄어들었다. 강남, 서울 일부 구역은 반토막에서 5분의 1까지 줄었다라는 통계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이라고 완전히 볼 수는 없다. 왜? 인류 역사상 성매매는 최초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없어질 수는 없다. 즉 수요는 그대로 있고 대신 공급이 디지털화되고 소형화되고 점조직 형태로 전환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화려한 강남에 성매매 업소들이 안 보이니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추적하기가 어려운 복잡한 형태로 변형이 된 겁니다. 최근 화류계 구조 변화의 사례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점조직화와 디지털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룸사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100평짜리 룸사롱에 마담도 있고 실장도 있고 아가씨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그러한 구조였다면 지금은 오피스텔 한 층 또는 한 호수에서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손님을 받는 구조로 잘게 쪼개졌습니다.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룸사롱 하나를 단속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한 군데를 적발해도 그 자리만 정리될 뿐 옆집, 옆 호수, 옆 건물에서 또 생깁니다. 앞으로는 두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AI, 딥페이크나 딥보이스와 같은 디지털 성착취 시장이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종된 성욕구 해소 시장이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표면상으로는 합법적인 코스프레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사성행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뭐 유사성행위 업체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뭐 룸카페나 일부 회원제 사롱이나 여러 가지. 단속과 시장이 계속 술래잡기 하는 구도는 더 만들어질 것 같고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런 구도는. 업소와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가 있을까요? 아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다라는 의뢰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추적을 해보니 아내가 업소를 드나듭니다. 소위 말해 남자들이 여자들을 접대하는 호스트바에 출입하는 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남성과 외도 불륜을 저지르는 개념이 아니라 업소를 다닌다라고 제가 보고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아내의 과거 지인과의 통화 내용을 우리 의뢰인이 그 무렵에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냥 결혼해서 살림만 하고 있는 아내가 뭐 듣도 보도 못한 표현을 쓰면서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과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인 즉슨 과거의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던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알고 싶어 했던 또는 우려했던 진실이 실제 우리가 파헤친 진실과 완전히 일치했던 경우였거든요. 설마 했던 추적 과정에서 남편이 전혀 모르던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그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던 최근 사건에 업소 관련된 사건은 그 사건이었어요. 탐정님이 맡으신 사건 중 결혼 후에 드러난 배우자의 화류계 이력과 관련된 충격적 사례가 더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짚을 게 하나 있는데, 화류계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다라고 또 단정하기는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는가, 결혼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패턴으로 간다라면 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뢰인이 의심을 품는 출발점은 대부분 돈의 흐름이 안 맞을 때 뭔가 씀씀이가 커지거나 다른 지출이 생겼거나 확인되지 않는 지출이 생겼거나 이럴 때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인맥이 비공개로 유지될 때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건도 그런 케이스였고, 결혼 전 사용하던 계정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계정을 여러 개를 쓰거나 카드 사용 패턴에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호텔이 잡히거나 우리 구글 타임라인에 동선에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잡히거나 이런 디지털 흔적들이 첫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작업 방식과 화류계 종사자들의 외형적 특징이 있다면요? 옛날 화류계 종사자들은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시피 매우 약간 천한 말을 쓰시고 너무 과한 화장을 하고 야하게 옷을 입고 그런 게 많았었죠, 사실. 외형적인 특징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충격적인 거는 일반적인 회사를 다니거나 심지어 인류 여대에 다니거나 멀쩡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해서 또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잡으로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충격적이죠. 심지어는 이런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 이 여자는 화류계 종사자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이른바 벗방이나 이런 야한 거를 온라인상에서는 보여주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입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죠. 외형적 판단으로는 쉽지 않다. 이런 외모면 의심하라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편견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그렇게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외형보다는 행동 패턴을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추적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패턴들은 SNS를 계정을 분리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 일상용, 영업용, 진짜 사적용까지 계정을 3-4개로 나눠 운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시간대 패턴, 활동 시간이 일반 직장인과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밤 해가 진 8시, 9시,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SNS를 많이 활동을 한다. 그때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수상이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동선의 정형화인데, 특정 호텔이나 특정 오피스텔이나 주로 강남권 일부 동선이 반복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럼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을 주로 많이 쓴다. 마치 범죄자들처럼 가상자산을 많이 활용을 하거나 그쪽으로 많이 큰 흐름을 보인다. 물론 전문 투자자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업소에 단일 여성일 확률이 높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있다. 이게 특징이라기보단 추적 단서로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요새 MZ 조폭의 성장 규모와 꽃뱀 피해 사례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조폭이라고 하면 문신을 하고 막 몰려다니고 90도로 인사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막 집단 패싸움을 하고 이런 거를 많이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런데 MZ 조폭은 다릅니다. 기존 조폭과 2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첫 번째는 무대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이에요. 텔레그램, 디스코드, SNS, DM 등이 이들의 사무실이고 회의실입니다. 우리 단톡방에서 많은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금이 가상자산으로 굴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추적이 어렵고 현금화도 빠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꽃뱀, 이 꽃뱀들과 MG 조폭이 연결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는 1대1 사기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조직화되고 분업화됐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남자를 유혹해서 만나서 성매매를 하는데 느닷없이 어떤 남자가 문을 따고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협박을 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미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접근을 하고 대화를 유도하고 어떤 성매매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녹취나 자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조폭이 등장해서 협박 역할을 하는 거죠. 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강압적인 행위를 하면서. 근데 각각 다른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의 세트라는 겁니다. 이들이 반드시 같은 동네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도 않더라. 예를 들어서 꽃뱀은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조폭은 대전에서 올라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패턴이죠. 피해 패턴들도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접촉을 하고 호감을 표시하고 짧은 시간 내에 친밀감을 형성을 합니다. 마치 그 로맨스 캠하고 약간 비슷하죠. 사적인 사진을 보내거나 뭐 영상을 보낸다든지 서로 자료를 교환하면서 녹취나 어떤 자료들을 확보를 합니다. 범죄의 툴로 쓰기 위해. 가상자산 송금 또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즉 협박을 한 이후에 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한 건당 피해액이 수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억 단위로 가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둘의 연관성이 분명하죠. MG 조폭이 화류계 소개팅 앱에서 인력풀을 끌어다가 운영 라인을 짜는 구조가 매우 많다라는 거죠. 내 배우자나 연인이 반복되는 화류계 습관과 불륜으로 이어지는 그 위험성에 대해 한 말씀 주신다면요? 불륜이 일반인하고 불륜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런 업소녀하고 불륜하는 경우가 아주 큰 문제예요. 불륜은 기분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행동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습관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게 아예 패턴이 돼버려요. 그 패턴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 이내만 반복이 된다면 아예 습관화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화류계 기반 불륜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끝낼 권한이 본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불륜을 해가지고 추적을 해서 증거를 잡았는데 상대가 업소녀입니다. 업소녀에게 소송을 해서 승소했어요. 그 위자료를 3천만 원을 받아줬는데 업소녀의 위자료 3천만 원은 남편이 업소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업소녀 입장에서는 정가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민사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돈으로 해결을 해버리고 업소녀는 타격감이 또 크지가 않아요. 원래 막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만납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 내가 후원을 받지 않는 것과 계속 만났을 때 위자료를 내는 것 이것저것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봤을 때 또 만난다는 거예요. 또 만나면서 지속적인 돈을 받아낸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업소녀와 끊고 싶어도 업소녀가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녀 뒤에는 조폭이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공갈이나 협박이나 이런 일들도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불륜 중에 화류계 기반 불륜의 위험한 이유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금전 흐름이 가족 자산을 훼손합니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돈이 가니까 아파트도 해주고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심지어는 재산도 증여해주고 단 공갈과 협박이 연결되는 케이스도 많으니까요. 가족의 재산까지 탕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협박 외도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셀럽입니다. 또는 고위공직자예요. 또는 연예인의 아내인 케이스가 실제로 있었거든요. 최근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2차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범죄까지 들어간다라면 뭐 딥페이크나 딥보이스를 통해서 2차 피해물이 계속해서 형성이 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위험하고 의심 단계에서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확신이 들 때 시작하지 말고 의심이 들 때 정지해야 된다. 물론 같은 말이긴 합니다. 제대로 느낌이 온다라면 그 즉시 멈추셔야 됩니다. 또 멈추게 해야 되고 사람의 의심은요 대체로
맞더라고요.